자, 오늘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도시개발법과 같이 6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매번 하듯이 이 앞에 명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잭 캔필드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요. 누구에게나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두려움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건강한 두려움은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준비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막연한 두려움은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또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의 특징은 되게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그런 두려움일 뿐이어서 사실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종종 불현듯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가. 나를 막고 있는,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냥 곧 힘없이 사라지고 말 뿐이죠. 자,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격하든 떨어지든. 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학습하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냥 그 막연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제대로 학습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주눅든 상태로 제 실력을 또 발휘하지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 두려움의 건너편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합격의 즐거움을 상상하시면서 오히려 건강한 두려움으로 무장된 채 잘 준비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상상하시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실체가 돼서 나에게 3, 4개월 후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공법은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에 큰 일조를 하는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도시개발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법은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를 개발한다.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어내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걸 줄여갖고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정법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식 약칭을 쓰자고요. 도시정비법. 이 도시정비법은 낡은 도시공간을 재정비하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은 토지에 대한 개발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도시가 개발되어서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도시가 낡다는 것은 건물이 주로 낡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건물들을 재정비해서 새로 산뜻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행 방식도 보면은 도시개발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환지 방식, 뭐 사용 수용 방식 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종전 자산, 종전 주택들을 새 뭐 아파트로 주로 개발을 하죠. 아파트 분양권들로 배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건축물 위주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판교 신도시 개발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도시정비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뭐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개발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 토지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판교도 신도시만 해도 뭐 아마 7, 8조는 좋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그에 비해서는 약간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죠. 강남 개포동 같은 경우 2, 3조는 소요됐을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 이제 머리에 대략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내용이 구성됩니다. 이 절차들을 계속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 절차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정비 계획이 이제 말 그대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상위 계획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고요. 인가 고시, 그다음에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 그 다음에 공사 착수,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청산금,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이거를 첫 글자를 떼서 기계적으로 9시에, 9시에 4인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수준이 아주 심청이야, 청이야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해당 그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계속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총칙의 제정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부분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 뭐라고요?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이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실행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도시환경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정비법에서 사업 방식 3가지가 나오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은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요. 이 재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약간 상황이 낮죠. 어떤 지역이냐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극히 열악이 아니라 열악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이에요.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거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리고 일반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공공자가 붙으니까 그게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일 것. 그리고 100분의 20,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 재건축 사업은 이제 가장 상황이 좋은 지역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정비 기반 시설 자체는 양호해요. 그러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요. 공공 재건축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이고요. 이렇게 3가지 사업이 있고 살펴본 대로 각각의 키워드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계획의 건 중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하려는 해당 지역의 상황들이 좀 나은 환경이다. 제일 안 좋은 곳이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이다. 그래서 키워드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나왔죠. 재개발에서는 열악, 밀집이 나왔고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오히려 정비기관 시설은 양호해요. 그러나 이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그렇게 키워드가 변하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특징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이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별한 문제 없고요. 여기서 가끔 이제 주는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3, 4번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그건 뭐냐면 도로, 상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 용수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구판장, 마을회관, 놀이터, 화장실, 수도, 세탁장, 타가소 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이제 정비 계획을 진행할 때 이제 기반이 되는 시설이니까 대략 내용을 보면은 감이 올 것이고요. 공동 이용 시설은 말 그대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시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이가 이 노어로 공고한 이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로 경로당, 공구, 공동작업장, 구판장, 마이, 이 자켓 있죠? 마을회관, 놀이터. 이거는 화수, 화요일, 수요일에 세탁해야죠. 세탁장, 타가소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해당되는데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유치원은 정식 학교 시설이에요. 이거 분류상 교육시설에 해당되죠. 그래서 유치원은 정식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약간 레벨이 다른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인 경우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가 각각 구성이 다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이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 중에는 임차권자도 해당되고요. 이런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 나오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그런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재건축인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한 사람만 나옵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지상권자,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잘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곧잘 나오고요. 자, 이 재건축 사업에서 왜 달라지냐면은 이 재건축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지가 조각조각 해가지고 각각 토지 소유권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은 그 아파트 지분과 대지, 토지의 일정 부분을 같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 등 소유자의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도 제가 개, 수, 구, 지라고 그랬죠. 이게 정상입니다. 기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먼저 기본 방침이라는 게 수립돼요. 어떤 내용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요. 이것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요. 타당성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즉 말하자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6인이 아니라 5인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이거는 이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요.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통 6인 많이 나오는데 6인이 아니라 5인이 되는 거죠. 군수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굳이 왜 군수를 제외시켰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진 도시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갈아엎자는 건데 이 군이라는 데는 사실은 농촌 지역이 많죠. 인구 밀도도 좀 떨어지고요. 도시 기능 자체도 있긴 있지만 있으되 단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수에게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해라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 이거죠. 군의 어떤 기능이나 상황을 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짤 수준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수는 여기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예외적으로 대도시는 그 시장이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대도시는 보통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시장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도시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요. 그런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뒤이어서 정비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 계획이 나오거든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계획보다는 개략적인 내용, 정비사업 전반적인 이 포괄적인 방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이런 등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본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9번, 10번 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지
주거 대책이 아니라는 것. 이 주거 대책은 그 다음 단계인 정비 계획에서 다루게 됩니다. 주거 대책은 좀 더 구체적인, 더 정확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거 안정 대책은 대체로 좀 넓은 범위의 모호한 대책을 말하죠. 자, 기본 계획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립하려면 기공지수라고 그랬죠. 공람과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요. 그런데 경미한 경우에는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큰 영향이 없는 변경이겠죠. 전체 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은 변경, 그런 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런 변경이 어떤 것이냐, 정비 기반 시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을 말하지, 증가시킨다거나 1%라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은 10% 축소라고 해도 틀린 말입니다. 아니면 10%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9.99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을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확정 고시 등은 넘어가시되 이 부분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협심승이죠. 도지사가 승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재건축 진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진단이라는 말을 썼었죠. 이제 이게 개정돼서 재건축 진단이라고 일괄적으로 바뀌었고요. 말 그대로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해야 되겠죠. 누가?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가 아닌 경우에도 정비 계획의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정비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실사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요. 재건축 진단의 요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재건축 진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단지를 포함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이 주택단지를 하는 거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이 무너질지 아니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진단을 하는 거지, 땅이 꺼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죠.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재건축 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냐,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한 것. 신속히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재건축 진단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한 것, 잔여 건축물,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이 또는 이 불량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재건축 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정비 내용은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정비계획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정비 기본계획에서 살펴봤죠. 이 정비 기본계획보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더 한 단계 진전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이제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정비 상의 명시 같은 거 원래도 있었고요. 정비 구역 및
그 면적, 아까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었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세입자 주거 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 계획이 아닌 정비 계획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안에 섹터를 어떻게 정비할지 들어가는데, 도심을 어떤 구획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또 중요해요. 도로에 건물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에 건물이 바로 붙어 있으면은 되게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경우 이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면은 도시 미관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들어간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 정비 계획 입안을 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요. 아까 정비계획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때 14일이라고 그랬어요. 공법 대부분은 14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30일이 나와요. 정비계획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14일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30일이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광기로 정관을 30일 동안 읽는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30일로 14일보다 30일로 늘려서 하는 이유가, 이 정비계획이 기본계획보다 이주나 건축물 철거 등 개인적인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관계로 30일 동안 충분하게 주민 공람 기간을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60일 이내 의견을 또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정도는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군수가 빠졌죠. 군수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군 단위에서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수립권자의 군수는 빠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군수가 들어갑니다. 지정권자는 6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옹진군, 강화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이런 데는 그곳의 군수는 제외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곳의 광역시의 군수,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남구청장, 부산의 해운대구의 해운대구청장, 대구의 수성구의 수성구청장, 그런 데를 말합니다. 그런 데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있는데요. 이 정비구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때도 같고요. 왜냐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개발 행위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거는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두었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이것도 이제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고요. 용도 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작물의 설치, 그런 거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도시개발법에서는 구역이 지정되면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다시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선한다는 것은 그 정책에 맞지가 않죠. 그러나 이 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어차피 건물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건축물 위주로 뭔가 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수선은 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도시개발법하고 차이가 나는 것,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반드시 잘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다 똑같이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식채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허가의 예외사항 또한 있죠. 늘 살펴보는 대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동안에 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토속의 채취,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상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이건 수상하다 이거죠. 냄새가 난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기득권 보호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 신고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착수한 거는. 자, 요 내용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30일 신고한다. 요거 놔두시라고 그랬죠?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무슨 조합 설립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을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데 개인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조합 결성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만하겠다 해서 하는 건 자유인데, 그렇다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침범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도 이제 해제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복잡해요.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추진위원회라고 추진자가 들어가면은 앞뒤로 다 2년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2년, 조합 추진 설립위원회 2년.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3년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5년이고요. 그러니까 2년과 5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다. 이런 경우는 임의적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도시재생 선도지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이제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